저는 아마 이제 여기 그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지향성이나 우리 또 전체적인 가치관, 세계관뿐만 아니라 또 이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아마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일반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런저런 사이트나 뭐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발표나 뭐 토론,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이제 대충은 이제 학생이라든지 타겟팅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팩트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언제 어떻게 돼서 뭐 어떤 협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고 무려 8년이나 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박사과정만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8년을 했고요. 7년 정도 했군요. 그 다음에 뭐 학부 때부터 쭉 러시아를 드나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러시아를 사랑하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많은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많은 국가 민중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지금 저희 과가 사실 러시아랑 척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과입니다.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가고요. 절대로 제가 어떤 혹시라도 앞으로 강의 내용 때문에 이제 아마 착각하시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슨 뭐 러시아가 미워서라든지 러시아를 몰라서라든지 어떤 서방 언론에 휘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는 그 2002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요. 이라크 현지에 가서 반전운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철저한 어떤 뭐 반미, 반전, 평화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 미국에 의한 또 다른 이 끔찍한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전쟁 직전에 도망쳐 왔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비자 문제 때문에 도망쳐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첫 번째는 혼자 가고 휴먼 실드라고 하는 그 인간방패 대원으로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게 귀국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팀이 와서 저를 알고 같이 좀 들어가 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에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터졌군요. 분위기는 이미 엄청난 아무튼 그러한 나름대로 뭐 그런 운동도 했었고 또 러시아 그 추위 속에서 우리 장갑차 미소니 효순이 장갑차 사건에 대해서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양쪽 국가에다가 찍힌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 이후에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다른 데는 안 하는데요. 요즘에 하도 핫한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언론은 너무나 서방 위주고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러시아 위주로 가고 있는 이 잘못된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너 뭐 뻔한 한국 언론 뻔한 뻔한 뭐 미국 물든 그 러시아 싫어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싫어하면서 러시아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한테도 타격이 큽니다 지금. 러시아로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여기서 크라스노 포럼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두 아름다운 두 나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보고 민중을 보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억지로 그 푸틴의 독재를 눈 감고 그래도 언젠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좋은 점만 바라보고 왔던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다른 선생님들 국내 정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알아놓고 일주일이 뭐죠? 한 뭐 꽤 알아놓고 이제 어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고 꽉까지 휘청거리면서 지금 이 정권 안에서 구조조정의 또 대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진짜 막 일타매피가 지금 정말로 그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양쪽에 정말 다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왜곡된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겠다.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양쪽 사이트, 이제는 하루라도 안 들어가면 너무 궁금합니다. 뭐라고 서로 어떻게 프로파간다를 할지.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글은 뭐 그거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된 것은 이 글은 그러니까 PPT로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좀 많았고 또 이 글은 이렇게 더 좀 컴팩트하게 쓰지 못하고 이건 뭐 학술 논문도 아니고 견문도 아닌 좀 이상하게 된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 건 그냥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팩트들은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원 제목은 러시아의 파워게임과 우크라이나 사태 교훈인데요. 좀 차곡차곡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첫 페이지부터 해서 아마 이제 좀 길게 썼습니다만은 3페이지까지가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도 잠깐 정리했습니다만은 이 전쟁의 뭐 원인이다 뭐 이런 건 빼고요. 성격,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성격이죠.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러시아 영토를 침범을 해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그 다음에 반격을 당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맞아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자,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고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민간인 시설이 파괴되고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또 아동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또 난민이 600 몇십만이나 발생하는 나라는 러시아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이런 어떤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관념 좀 털어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침략한 것이고 지금 현재 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해방이다라고 하는 그 말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돈바스 지역이 아닌 좀 이따 그 최근 그게 그 저작권이 있어서 잘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그 돈바스 지역을 훨씬 넘어서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의 다른 주까지도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그렇게 받기 어려운 러시아 국적을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을 통용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국민투표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탄압하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토 20%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 거기를 러시아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설사 뭐 우크라이나가 먼저 침범했다 안 했든 뭐 밀리고 전선이 남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전쟁의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침범했으면 아마 우리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일부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거의 우크라이나 개 쌍놈 새끼들이라고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건데 저는 좀 놀란 게 전쟁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침공을 한 나라는 러시아인데 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다 욕을 하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젤렌스키는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거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선택이고 물론 민중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민중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젤렌스키에다 초점 맞춘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전쟁을 막지 못한 어떤 책임. 이게 시작된 게 바로 있죠. 바로 우리 그 선거 직전에 민주당 일부 진영에서 이제 저쪽 윤석열의 아마추어 같은 그런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봐라. 저렇게 아마추어 같은 놈이 나타나면 우리가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잘못 짠 게 꽤 크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젤렌스키를 옹호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뭐 대단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침략을 뭐 어쨌든 유도를 했든 어쨌든 전쟁을 시작한 쪽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만약에 폴란드랑 프랑스를 침범해서 먹었다면 우리는 프랑스와 폴란드에 부패하고 뭐가 문제 있는 그런 걸 먼저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독일 히틀러의 침략을 규탄해야 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프랑스에 도대체 무슨 나쁜 어떤 인간들이 거의 통치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걸 얘기해야지. 게다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혹자는 우크라이나가 뭐 예를 들면 뭐 승리
우크라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신들의 실지 회복이고 침략자를 타도하는 것이지 우크라이나 단 한 번도 러시아 땅을 먹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일부 저희 학자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그거 만들어진다는데 원래 그 독자적인 게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설사 그 말도 잘못됐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권 국가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이 자기네 역사적으로 자기 땅인지 아닌지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독립할 당시에 그 지역은 엄연한 독립 우크라이나 국가고, 푸틴은 지금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땅은 우리 그 전혀 우리가 뭐 남의 주권을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전쟁 직전까지도 계속 미국이 경고를 했죠.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이거는 서방의 히스테리다. 우리는 그 나라를 침공할 생각 아무도 없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침공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쟁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무슨 비등한 뭐 세력끼리의 전쟁도 아니고 영토의 어떤 그 오고감도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일방적입니다. 혹시 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에게 어떤 공격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 명백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전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한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기국이라는 나라가 선전포고도 없이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마치 자국 내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 집단을 이렇게 소탕하는 것처럼 해서 남의 주권 국가를 쳐들어가는 행위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도 제가 정당화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무슨 그 주식 방송 뭐 제가 좀 얍삽하게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주식 3% TV인가요? 거기 나오셔서 이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걸 보고 그제서 전 주식을 안 해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섭외 갔을 때 나도 한번 가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데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고는 가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그 전까지는 어떤 방송인지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 전쟁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서방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토에 동진한 단어는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러시아 입장에서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러시아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 뭐 전쟁도 정치의 한 부분인데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봤던 전쟁의 상황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쟁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뭐 하여튼 저는 그 전쟁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한반도에 대입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죠. 뭐 여러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국을 비판해야 돼, 공격한 중국을 비판해야지 대만을 비판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을 비판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북한 그래 너 뭐 너네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아주 좋은 그 반면 교사라고 보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거를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불필요한 논쟁들, 잘못된 그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서 한 논쟁들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보시면 3페이지부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앞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이제 여기는 아마 제가 그냥 사전에 아는 정보에 의하면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거꾸로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즉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가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까지 있기 전까지 2000년대 초부터 지금 있기까지 많은 미국과 서구의 그런 그 개입, 간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러한 미국과 서구의 그런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건 이제 상수가 된 시대죠. 사실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한 것도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도 했지만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여기에 미국과 서구의 정말 지난한 그런 공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어떤 국가 차원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제 그러한 소위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중심부 자본의 그런 역할도 굉장히 컸고,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썼고, 이러한 것들이 이 구소련 지역에서 그 색깔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1차 혁명이 일어나서 소위 반독재, 반러시아, 친서구 그런 그 자유주의 정부, 유셴코 정부가 들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쯤부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외교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뭐죠? 알카에다 그 누구야?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들어가서 아프간 그 9.11 테러의 그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폭격할 때 러시아의 많은 허락을 받고 구소련의 앞마당인 그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같은 지역에 그 미국 군사 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로 잠깐의 화해가 시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로서도 체첸 반군을 지원하는 이슬람 이런저런 테러리스트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이익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때 미국은 이제 러시아의 체첸 인권 문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미국과 서구가 자신들의 그 소위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그 대항하는 내부의 그런 민주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제가 또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 거고 주로 강의를 할 건데요. 바로 그 8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렇듯 미국과 서구 국가와 자본의 세계 지배 전략은 사회부의 체제 붕괴 자체는 물론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의 정치적 변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미국과 서방의 지배 전략이 상수인다고 해서 세계 곳곳의 국가 민중들의 민주주의한 투쟁을 마치 미국과 서방의 직접적인 조종인처럼 과장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오랫동안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해왔고 여기에 많은 일부 서구 중의 좌파들과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에 소위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이 됐었던 8년 전에 바로 러시아가 그 이후에 이제 돈바스랑 크림을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돈바스는 이제 소위 제 말로는 괴뢰국을 세웠고 그러한 상황이 있기 전의 상황을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가 지지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완전히 이때부터 서로 그 이후에 8년 동안은 지금까지는 모든 사건마다 다르게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자,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얘기가 아까 그 많은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적어도 겉으로 내세운 우크라이나 침공의 바로 원인이 자신들의 그 뭐랄까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너무나 잘 들으셨기 아시겠지만 그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것 외에 미국이 후원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부가 소위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시민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러 그러한 군사적 위협과 또 그러한 나치 정부를 없애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자, 과연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은 만큼 정말로 위협적이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또 별도 얘기지만 과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진짜 네오나치 정부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작나요? 자, 이 사람들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그 나치 마크도 있고 물론 개인입니다만은 이렇게 히틀러를 이렇게 아예 독일 그 옛날 나치 시대 때 독일 모양에다가 히틀러까지 새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러시아 말이라서 또 저렇게 그 나치 경례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람일까요? 이게 한국에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분 러시아인들입니다.
러시아 네오나치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살았을 때 있었던 큰 시위입니다. 자, 이 사람들 다 러시아인들입니다. 저 요거는 크림에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크림의 러시아의 민족을 우크라이나에 탄압했기 때문에 러시아계 민족들이 봉기해서 민족 자결을 외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네오나치 그룹들이 투입돼 있었습니다. 자생적이기도 했고 본토에서도 엄청 왔죠. 나중에 무장항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14년에 이 동부 지역에서 이러한 분리 운동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특수부대만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 KGB도 지금 FSB라고 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처음에 소위 그 러시아가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의 이제 탈군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다. 그게 단순한 중립화를 위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탈군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비무장화를.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고자 한다. 그런 논리를 지금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들어갔을 때 되게 무리해갖고 이런저런 지역에 체르노빌을 비롯한 그 원자력인들 막 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든 근거를 잡아내서 이제 언론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화학무기도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긴 했지만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니까 언젠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탈군사화라는 말은 뺍니다. 그리고 지금 오직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탈나치화죠. 그래서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치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학할 당시에 저 히틀러 생일을 기억하거든요. 4월 19일인가 그런데 그걸 제가 히틀러 사랑해서가 아니라 왜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7년 유학하는 동안 매년 그날마다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립니다. 예, 왜냐하면 나치가 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 사람도 많이 맞거나 죽기도 했고 또 다른 더 눈에 띄거나 더 많은 흑인들이나 인도계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들 집단들이 아예 그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하는 바람에 정말 잔인한 장면도 많이 보게 됐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설마 러시아가 탈나치화라는 말에 동조하는 한국 학자들이 있을까? 한국의 활동가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와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유치하게도 어느 쪽이 더 낫냐, 어느 쪽이 더 나치나 혹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거를 더 하고 있냐는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일각이고요. 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날은 완전히 그 아시아인들과 유색인종들 절대로 시내에 나가지 말라고 교수님들이 당부를 해갖고 나는 설마 뭐 사진이라도 이것도 하나의 현장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모스크바에서 시위 사진입니다. 이게. 물론 뭐 여기가 다 진짜 막 극단적인 막 사람들 모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오른쪽 또 이 사진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바로 그 돈바스에 투입된 네오나치 그룹들입니다. 아예 히틀러 인사를 하고 있죠. 이거 유명한 러시아의 그 네오나치 그룹 그 문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방 언론을 따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물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요건 이제 2014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5일자밖에 못 갖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좀 이따 나눠야 돼서 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냥 구도 다 얘기했지만 원래 요 크림과 요쪽에 요만큼만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그것을 러시아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돈바스 하는데 물론 그 돈바스 중에서 일부만 갖고 있었습니다. 한 40%? 그거를 넘어서 지금 이제 아예 남부 지역 헤르손주와 자포로자주라고 하는 주까지 더 점령을 한 상태고 오늘도 오데사랑 니콜라이브하고 거기 고려인 그 시장이 있는 그 니콜라이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하고 있죠.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말로 미콜라이우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갖고 몰도바의 요 지역이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몰도바 안에 있는 러시아계의 이런 돈바스와 유사한 일종의 저 표현으로는 괴뢰국이 있습니다. 여기랑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흑해를 장악하게 되고, 제가 국제 정치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흑해의 함대 자신들의 뭐 말로는 보존을 하고 또 흑해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크라이나를 내륙 고립 국가로 만들 그럴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만 보더라도,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했는데, 뭐, 러시아 체면도 있으니까, 그냥 여쯤에서 종전하자. 우리 너무 힘들다.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책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식인 입장에서, 혹은 뭐, 우리의 그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특히 6.25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제시대 때 그 소위 민족해방투쟁의 그런 전통을 이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싸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영토를 뺏기고 식민지화하고 그랬던 점령당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반대,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15일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가긴 하지만 또 일부는 또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저건 폭격 지점들은 서부도 있고 뭐 키예프도 있죠. 자, 이게 다 전장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거기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땅 뺏기고 그냥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제 강의 전후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더 많이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도 계속 그런 분들이 강의하시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당연히 이것을 한국 사회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균형 외교, 자주 외교, 뭐 어떤 표현을 해서 좋습니다. 미국에 기울이지 않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훈을 그렇게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정답으로 돼 있을 거예요. 되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그 정책 라인에서 할 얘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봐야 될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 나자마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곧바로 이렇게 재편되겠구나. 이제 미국과 반미와 친미, 혹은 뭐 그다음에 이제 친미에는 이제 보수 정권, 보수파들, 또 이제 이 반미 쪽에는 또 이제 소위 진보, 이렇게 또 구도가 다 가는 방향으로 또 계속 뭐가 만들어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지만 자, 헤르손주와 자포리지가 점령하고 있고 흑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은 여전히 러시아가 돈바스를 장악하면 끝날 것이라는데 돈바스가 아니에요. 지금 더 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왜 그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지 그냥 돈바스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바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사실 어저께 밤새고 다른 일을 해갖고요.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학교에 뭐 제출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허접해서 제가 오늘 진행하시는 선생님한테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글로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오후에 막 후다다닥 했습니다. 너무 허접하지만 그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나중에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이해될 텐데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상수로 이제 존재하죠. 이제부터가 머리가 좀 아픈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러시아의 이중적 지위와 이제 서구와의 갈등입니다. 제가 막 붙였는데 러시아는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정말 그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소비에트 이후에 이거를 좀 뭐라고 딱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로서 중심부인 미국과 서구로부터의 착취와 어떤 압박을 받고 좀 더 그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할 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 어떤 분명히 피해자로서의 그런 러시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런 피해자로서 미국의 지배를 당하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굉장히 그 뭐랄까 공격을 받는 그런 피해자면서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시에 안타깝게도 내부로는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서 큰 문제인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국주의적 속성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그동안에는 써왔습니다. 사실은 소련 당시에 다른 민족과의 러시아의 관계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와 피식민지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속성들은 분명히 남아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탈린으로 상징되는 소위 그 현실 사회주의, 민족 사회주의, 민족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의 그 아주 큰 특징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시대에 그런 걸 많이 못 버렸던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또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래서 대항 헤게모니로서 러시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옹호를 하자 한다면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옹호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모든 걸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또 하나 얘기하지만 제가 정책 담당자라면 당연히 중국의 어떤 거에서 욕을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게 있다. 그럼 좀 조심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정권에서 불가능하겠네요. 어쨌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굉장히 모순적인 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만연되어 있는 슬라브 중심주의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민족 공산주의가 맞겠는데 민족 공산주의인데 사실 놀랍게도 아까 그 하이 히틀러 외치는 애들 보면 이 러시아 그 공산주의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아주 해괴한 그런 집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달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와 나치가 결합된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놀랍게도 저도 처음에 유학할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구조 갖고 정말 요즘은 그런데 요즘에 와보니까 한국도 일베뿐만 아니라 아예 독일까지 날아가고 지금 위안부 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닌데 당시로서는 유학할 때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저 미친놈들이 2,700만 명이나 독일 나치한테 죽었는데 시내 나가고 하이 히틀러 외치고 독일 그 십자가 첫 십자가를 외치고 이런 게 말이 되는가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도 이러한 파시즘적인 흐름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섞여 있다는 거죠. 좌와 우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파시즘이나 네오나치라면은 거기는 지금 뭐 푸틴이 스탈린 부활시키고 그런 판에 무슨 그게 양극단인데 그게 맞겠냐. 그러나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측의 주로 주장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러시아 측 주장도 있으면서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나토와 유럽연합에 사실 유럽연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같이 써봤습니다. 계속 서구가 몰려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계속 러시아를 코너로 몰아갔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발돋하는 걸 계속 저지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구소련 공화국들의 탈러시아화 그중에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러시아한테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 4년, 5년 구소련 지역에서 반러시아 친서구 정권 민주화 혁명이 몇 군데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는 적대감이 굉장히 서구에 대해서 고조가 된 상태였고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2014년, 13년 이전에 2008년에 조지아, 지금 이제 원래 그루지아인데 자기네들이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조지아로 쓰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돈바스처럼 조지아 안에 더 작긴 하지만 아파지아랑 남오세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남오세티아를 조지아가 주권 회복을 하겠다면서 쳐들어갑니다. 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네 먼저 쳐들어가요. 어쨌든 자기네 땅이니까. 그때 남오세티아가 러시아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정부는 누설이 돼서 러시아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곧바로 들어와서 조지아군은 완전히 박살을 나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러시아는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눌러 앉았다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텐데 과감하게 철군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는 얘기는 그때 그 경험이 일단 조지아는 서구를 믿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고 러시아가 군사적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처음으로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바스와 크림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아까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친 걸 돈바스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러시아가 크림을 아예 합병을 했고 돈바스는 되게 불안정 상태로 우크라이나의 내전 상태로 만들어놨죠.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서방이 제재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고 또 러시아는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인데 어찌 되었든 해도 큰 제재를 안 받는구나 라는 그런 또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에서의 또 이제 소위 그 아사드 정권의 소위 그 유지에 큰 역할을 했죠.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탈나치, 뭐 탈군사와 나토의 문제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러한 것이 또 내부에 좀 더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 지점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나토의 동지는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서진, 뭐 소비에트 회복 이런 말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사회주의 이름으로 과거에 통치를 받았던 이 과거의 수많은 국가들, 발트 국가들이나 폴란드나 물론 그 전부터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은 나라도 있었지만 그때 그 철권 통치 속에서 힘들어했던 나라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러시아가 서진까지는 아니어도 뭐 서진으로 표현돼도 될 만큼 공포감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장이냐 아니냐는 일단 떠나서 그것도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일각에서 얘기하기를 뭐 군산복합체 자국 내 이때다 싶어서 독일 재무장하고 여기 폴란드와 스웨덴이 뭐 나토에 가입한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자세히 따져보면 군사업자들이 이제 하는 짓이고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나토의 동진이 좀 그거를 많이 러시아가 활용을 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일반 대중들한테 민중들한테도 큰 위협이었듯이 이거 역시도 일반 대중들한테도 위협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여기도 제가 길게 쓴 부분인데요. 바로 그 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게 제일 우리한테 힘든 문제입니다. 세제전환기 국가들에서 저항과 지배 세력 혹은 저항 세력이었다 다시 지배 세력이 된 아까 같은 민주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에 딱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 국가들은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위 저항 세력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저런 사회주의나 좌파적인 영향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라는 이름으로 레프트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름으로 70년 동안 작게는 45년 통치를 받아왔던 지역에서는 레프트는 보수적인 지배 뭐 기득권이고 오히려 그거에 반대해서 소위 저항파들은 자유주의거나 민족주의거나 심지어는 뭐 이슬람주의거나 뭐 이런저런 어떤 자기의 그 저항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는 소위 그 좌파라고 하는 그룹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럽에 또 가까운 데서는 유럽과 유사한 구도의 어떤 좌파 정당들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좌우가 바뀌어서 좌우가 바뀐다면 좀 이상한데 보수파는 공산당이고 이제 소위 반대파 민주주의파는 이런저러한 우리가 볼 때 해교한 민족주의자거나 반러시아 민족주의자거나 그런 양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런 상황에조차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런 상황에조차도 뭐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 상수인 시대의 민주화 저항에 대한 그래서 올바른 얘기입니다. 반미가 아닌 형태, 이 특히 중간에 끼어서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수많은 권위주의자들의 뒤에 얘기했지만 후원자고 민주주의자들의 민주파의 후원자는 미국과 서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들 민주에게 뭐 그 복잡한 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패하고 부정의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건 러시아니 당연히 반러시아적인 그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그 한 부분만 보면서 그 과정에서 폭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단 시위에서 이제 뭐 그런 구구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경찰들을 뭐 때려갖고 죽였다.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건 구구파들이 난동한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제가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 지배 세력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이슬람주의니까 그러면 뭐 무조건 그래 여기는 뭐 이슬람주의라도 아직 이런 정도니까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고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점점 뒤에 말이 길어져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글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반독재 민주혁명에 대한 왜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주도하에서 우크라이나 나치 정부에 의한 쿠데타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탈군사화는 지금은 좀 많이 빠졌고 탈나치화가 이제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한국 언론에서는 러시아 보도를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러시아의 환경은 진짜 거꾸로 나치 치하의 독일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나와서 반전 시위 하면은 최대 15년까지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제 한국에 망명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 스탈린 때도 끔찍했지만 그때는 그냥 조용히 내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프로파간다에 동조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사람은 친미주의자도 아니고요. 친한파도 아니고 그냥 러시아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메일이 왔어요. 그 사람 개인이 얘기가 아니고요. 방송도 보면 끔찍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하고 싶어서 이 푸틴이 했던 말을 들고 나왔는데 그거조차도 잡아서 구금, 벌금. 아무튼 뭐 언론은 모든 언론이 다 막혀 있고 노벨상을 탔던 그 노바에 가졌다는 것도 지금 문을 닫은 상태죠. 독립 언론들도 다 감시당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도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돌아와서 바로 진짜 푸틴이 부들부들 떨고 정말 제거를 하지면 안 되겠다고 할 만큼의 바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랬느냐. 지금은 전쟁 나고 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친러시아 정당 11개 정당에 금지 법안을 만들었고 러시아어 쓰는 것도 지금 아마 많이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법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방송을 보면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잘못된 왜곡 선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바로 전쟁 직전까지도 돈바스에서 그러한 굴욕을 당한 우크라이나인데도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러한 반러시아 감정이 고조됐을 때 소위 극우 나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러시아에도 있고 동유럽에는 다 있었습니다. 뭐 서구도 있지만 근데 이게 그 나치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놀랍게도 그때 뭐 우리의 그 아마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치 그룹이 막 러시아 사람 탄압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당에서 막 그 선거를 했는데 나치 그룹은 그 의석을 조금밖에 못 얻었어요. 4석인가 2석인가. 그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1919년에는 아예 2%대도 못 받아서 그 중에 나치 그룹 중에 가장 온건한 그룹이 있는데 걔네조차도 의회의 의석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금 이제 11개 친러 정당 금지됐지만 전쟁 나기 전에 11개 친러 정당들은 활동을 했었고 그 중에 유력한 2정당은 의석수가 45개, 5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2, 제3당이었어요. 제3, 제3, 제4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게 무슨 나치 정부입니까? 이걸 어떻게 나치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치는 오히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치 그 지도자 중에 유대의 피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데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슬라브 지역에 그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도 유대인 파워가 그렇게 센 미국도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이 대통령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전에도. 그래서 이건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네오나치 그룹도 있었고 많은 폭력도 있었지만 점점점 그러한 네오나치 그룹들은 정화돼 갖고 자기네끼리도 투쟁하고 그러면서 또 웃기는 상황은 뭐냐면
동성애자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반러시아로 집중되면서 되게 친유럽, 반러시아 요 성격만 지금 거의 남았지. 물론 개개인 중에는 별의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가 지금 선전하는 2차 대전에 우리가 나치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 뿌리를 제거하겠다. 그럴 정도의 위협이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오히려 나치 치하의 독일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게 제가 그걸 갖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길게 제 전력이랄까 그런 걸 얘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자, 이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림 합병과 괴뢰국 수립 옹호입니다. 괴뢰국이라서 써서 미안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이것도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정말 자기 내부에 있는 러시아계를 탄압을 정말 심하게 했는 줄 알았어요. 사실상 구소련에서 우크라이나는 가장 늦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러시아하고 친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우크라이나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법도 과도하게 한 측도 있었지만 비판받아서 철회하기도 하고 했다가 유명무실화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러시아 그 전문가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언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 그런 걸 써놨어요. 방송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70% 쓴다. 예를 들면은. 그럼 그거 갖고 야 이게 무슨 그럼 거꾸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어라지 다른 나라어를 제2공용어로 쓰게 했나? 아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그나마 2014년에 땅 뺏기고 나서 시작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러시아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인데도 러시아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방송 진행자가 우크라이나 말 하고 나머지 토론자는 다 러시아어로 해도 그거는 우크라이나 방송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몇 가지만 갖고 봐라.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자기네 말만 하려고 그런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 자결이냐, 즉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 소수 민족의 민족 자결의 문제냐, 혹은 거꾸로 러시아가 주권 침탈한 문제인가, 이게 계속 충돌이 돼갖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있겠지.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네오나치 문제도 있고 이 지역에서 만들 때 러시아의 개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크림처럼 러시아계가 70~80% 되는 데는 그냥 투표를 해도 아마 투표 결과가 뭐 러시아로 넘어가겠다고 나왔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잡아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그런 뭐 추방하거나 심지어 크림 합병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잘 나오지도 않죠. 물론 뭐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냥 의뢰 러시아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 투표라는 방식은 또 그럴싸하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 안에서 아니 한국에서 인천에 화교들이 많이 산다. 화교들이 아마 우리 지금 혐중 감정 때문에 엄청 힘들 거예요. 중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근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독립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 민족 자결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다 그러면 그 전에 그만큼의 심각한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의 민족 러시아에 대한 탄압이 있었냐? 전혀 아닙니다. 돈바스 지역은 지금은 몰랐겠지만 대표적인 중공업화학 지역이고 러시아인들이 월등하게 잘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거는 정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우크라이나인이다, 제가 러시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앉아서도 얘기했었지만 순수 우크라이나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국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그때 토론할 때 아마 그 러시아 측을 옹호하시던 분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우크라이나인들 그러는데 고려인이에요. 우리 한국계 고려인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뭐냐면 그냥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지금 그 반러시아에 나서는 사람 중에도 러시아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순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교수님 제가 막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도 아까 잠깐 앉았을 때 얘기한 거는 저 똑같은 얘기니까 좀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뭐 이념 좀 다르다고 서로 죽이고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항상 같은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나는 러시아계고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그래서 러시아한테 사탕 발림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산 사람들이 갑자기 완장차고 와갖고 다 뺏어가는 것도 그렇고 저기 본토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와가지고 나도 러시아 사람이지만 나의 집을 빼앗고 이런 건 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가 크게 착각한 게 지금 마리우폴이나 이런 데 러시아계가 되게 많거든요. 혹은 러시아화한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난번처럼 환영할 줄 알았죠. 전혀 그렇지 않죠. 환영할 사람들은 벌써 넘어갔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우크라이나를 좋아한다 이런 걸 떠나서 나의 고향을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나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내 부모가 사는 이 농토를 파괴하고 나의 가옥을 저렇게 파괴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야 너네 비슷한 민족 아니냐?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데?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면은 우리 이 다민족 국가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과도하게 이쪽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분명 그런 걸 시도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상상한 만큼 러시아인들을 뭐 이렇게 일제시대 때 조선인에 대한 그러한 그 동화 정책만큼 그런 게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정말 현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붙잡고 설사 러시아 전쟁을 찬성하는 우크라이나인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런 일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아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거꾸로 어떻게 80 몇 퍼센트 지지가 나오냐면 바로 이 서구가 우크라이나한테 핵 개발을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폴란드 이런 애들이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 공포감이 한층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트위터 이런 데서 장난으로 그러는데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뉴스에서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비둘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화학 무기를 매달아서 러시아로 날려보내고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야 진짜 아무리 프로파간다라도 이걸 누가 믿는다고 하냐 그래서 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메일 체크하는데 우크라이나 애들 맨날 이 와중에도 약간 유머를 하더라고요. 막 비둘기 막 이렇게 날리면서 러시아로 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분은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화학 무기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엔에 조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너무 점점 글이 작아지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대충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많은 러시아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12, 13페이지 그런 얘기 아까 제가 강의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언어법 같은 경우도 15페이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왕조 시대조차도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조 시대조차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준비할 시간 못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 안에서 저렇게 탄압을 하니까 약간 지하 조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정말 목숨 건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끽해봐야 옛날 우리처럼 찌라시 나눠주고 여기다 갖다 놓고 도망가고 어디다 하나 붙이고 대자보 하나 붙이고 이런 정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푸틴이냐 젤렌스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싸움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침략행위고 주권 침해이고 범법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러시아를 점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승리는 그냥 실제 회복과 반격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을 몰아내는 데까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더 나아간다면 그건 그때부터 저도 다른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하고 지금 뭐 당장 우리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에다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끔찍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중단되는 게 맞는데 마치 어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네 둘 다 중단해. 야 너네 진짜 왜 그런 짓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러시아가 철군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철군하지 않겠죠. 러시아 체면 살려줘야 된다는 듯, 그 말도 참 웃긴데 어쨌든 러시아도 그냥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결국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곧 20%를 띄워주고 끝나라는 얘기 당당하게 하시는 세계 좌파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뭐 촘스키도 그렇고 야 20% 띄워줘.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정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그 말에 뭐 동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 행위도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거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건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껴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가 하는 행위가 미국의 대항 헤게모니라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다 옹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정말 무서운 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젤렌스키가 뭐 이렇게 했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는 자기네들이 뭐 쿵짝쿵짝 한 것도 있겠고 뭐 미국의 압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네끼리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휴전 안 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거꾸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들 희생이 끔찍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내 땅을 뺏겼는데 내 조국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네 그만해!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만약에 서로가 서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야 정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우리 약소 그 조선의 후예로서 저는 그런 식의 관점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정책 담당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개인의 야욕도 있고 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독재국가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그 푸틴 뒤에 있는 바로 이러한 전쟁으로 쉽게 될 줄 알았죠. 사실은 전쟁 이전까지 이 공포를 극대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계속하고자 하는 그 KGB 출신들 또 부패한 올리가르키들 재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까지는 차마 생각 안 했겠지만 그들이 푸틴은 이제 죽어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바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자신의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들어갈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부패한 그 부정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구도를 계속 만들기 위한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푸틴 개인이 뭐 병에 걸렸네 뭐 그의 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뒤를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푸틴이 사라진다고 뭐 더 좋아지거나 뭐 그런 것도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더 악한 집단이 등장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깐은 물러나게 한 발 후퇴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지금 푸틴 주변에 있는 이 악마들도 같이 봐야 되고 또 거꾸로 우리가 자꾸 이 알게 모르게 러시아의 침공에 사실상 동조하는 논리에 동조한다면 지금 그 독재 치하에서 정말 그 목숨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러시아의 일반 대중들한테 심각한 모욕이고 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뭐 세계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당장 어떻게든 전쟁을 중단시키고 빨리 곡물과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즉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젤렌스키의 문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라는 거 그것도 시작해서 절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젤렌스키 개인의 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젤렌스키의 개인의 어떤 무슨 야욕, 그의 뭐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민중이 선택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걱정되는 건 대학에 강의한 사람으로서 첫째는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성도 물론 있죠. 누구나 다 한 얘기겠지만 또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미일
또 한층 더 또 가까워지는 악마화되면서 가까워지는 북중러 이 구도가 더 세질 것이고 또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분명히 또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도 무섭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행위도 더 높아질 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국가를 탓해야지 북한과 대만에서 더 많은 욕을 찾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겪고 있지만 이 팬데믹 상황, 그 직전까지 굉장히 전 세계가 머리를 다 같이 낑낑대고 맞들었다면서 고민했던 게 기후위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거에서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또 하나 이제 탈핵도 약간 뭐 관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이 전 세계 진보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한꺼번에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위기 앞에서 석탄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많고 당장 위기 앞에서 뭐 어떠한 형태로든 석유를 계속 써야 되는 나라도 있고 수입해야 되고 이러한 논의들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지금은 파괴가 되는 게 또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대학에서 겪은 더 큰 끔찍한 일은 바로 이 직전까지 협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덧붙여 이제 아마 북한에 대한 것도 한층 더 그렇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 약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젊은 층들 이렇게 왜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대한민국 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니까 왜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 못 참다고 하잖아요. 그 공정의 어떤 중요한 그 기준이 놀랍게도 이 신자유주의 교육이 오래되면서 정말 제가 대학에서 가르쳐 보면 그 강한 거에 대한 숭상, 그다음에 기존의 위기 질서에 대한 순응 이거를 그대로 투영해서 여러분 선생님 보시면 댓글 보시면 거기 그 네이버 같은 데는 댓글 그 나이대도 나오거든요. 엄청 러시아 욕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혹시라도 친러적인 분 혹은 좌파적인 반미 좌파적인 분들이 썼으면 내가 인정을 해요. 젊은 층들이 씁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과도하게 친서방적인 언론일 텐데 그 언론의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저 찌질한 우크라이나 놈들 우리한테 감히 돈 달라고 구걸을 해? 이게 다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친서방 언론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젊은 층들 중에는 다른 루트를 많이 보니까 오히려 방송을 잘 안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처음부터 욕하는 코미디언 새끼가 게다가 일부 민주당 일부에서의 잘못된 전략까지 포함돼서 그러한 식으로 보는 층이 너무 많고 그 기저가 나중에 국제정치는 뭐 그만두더라도 이 사회 한국 사회 이 미래의 세대가 이 혐오와 뭐 위기에 대한 숭상 강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복종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념하고는 또 다른 우리는 미국이 껴있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이념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라서 우리가 좀 앞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제가 빨리 말했고 좀 너무 많이 말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그 핵심적인 것들은 또 글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강의에도 얘기했었지만 아주 현실적인 거는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떼어 가져가게 하면서 스탑, 예, 촘스키의 말처럼 여기 맞아요? 아니요. 네. 그렇게 하는 거밖에 없겠죠. 지금 그거 말고는 촘스키의 제안처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분명히 그 점령한 데를 쉽게 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경우에 우크라이나 대중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계속적인 그 마치 휴전선처럼 휴전선보다 더 심각한 그런 양쪽의 어떤 그런 공격행위도 있고 폭력행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특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그 행위가 러시아는 혹시 이번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거 별로 그 이런 그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일부 영토를 병합하거나 그래도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러시아가 철군을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와서는 이제 14년에 빼앗긴 땅까지 다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전쟁 시작하기 전까지 단계는 돌아가야 된다. 지금 점령지를 내놔라.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러시아도 그게 이상적이고 제가 바라는 바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정권이 무너지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표 수를 안 나고 있지만 10,000명 이상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런 군인들 그 희생을 갖고 뭐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현실적인 건 안타깝게도 아마 그런 부분 20%를 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질문지 가져다 두시고요. 두 번째가 아까 뭐셨죠? 네. 두 번,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연합 가입하는 거는 허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나토는 말은 북대서양 기구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안보 기구고 어쨌든 위험하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은 분명히 그것도 러시아에게 위협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러시아도 사실은 지난 제재 이후에 안 알려져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독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독일하고도 뭐 엄청난 투자를 많이 받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전쟁 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40% 평균 40%지만 더 많이 받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EU하고의 어떤 만약에 우크라이나 가입해서 완충지대가 없어도 그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EU도 독자적인 유럽 중심의 군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이후에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EU 가입은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허용할 수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일반 시민들의 소위 민주화 시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혹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사실은 이 제재가 뭐 러시아 지금까지는 코웃음치겠지만 사실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많은 부품들이 러시아 예를 들면은 기차에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다 그게 외국 겁니다. 유럽 거거나 그 기차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버텼습니다만 그 수송이 안 되면 연달아서 다른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거꾸로 내부에 불만이 있는 그 올리가르키들, 재벌들 이런 분 중에 일부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민중삼중의 안정장치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러시아 현재 상황은 말씀드리면 야당 없고요. 야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이 오히려 지금 나서서 심지어 폴란드도 탈나치화하자, 즉 폴란드 침공하자, 뭐 리투아니아 독립 거부하자, 승인 거부하자, 뭐 등등 온갖 얘기 나오고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만 나치라 그랬다가 이제는 우리한테 저항하는 모든 이들은 다 나치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언론, 시민사회, 정당, 야당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심지어 하얀 백지를 들고 나와도 무조건 잡혀가고 안타깝게도 그 어떤 집회 결사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옛날 전두환 때처럼 뭐 이렇게 찌라시 살짝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여기저기 이제 아파트에 붙여놓고 도망가고 이런 형태가 있고 제가 그 단체에서 직접 이렇게 연락을 받거든요. 이게 보여주는데 그걸 원래 좀 치르려고 했다가 아무튼 그게 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부 상황은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집권층 내에서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푸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푸틴하고 그렇죠. 이해관계 진짜 않고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실로비키라고 하는데요. 실로가 이제 힘입니다. 즉 국가 예전에 그 권력기관 폭력기구 대부분 이제 군인보다도 우리는 이제 군인이나 뭐 검사 여기 지금 이제 검찰 과무들 그런 분들이 이제 휘둘렀다면 러시아는 그 군대는 많이 물리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조금 덜한 편이고요. 바로 러시아를 지배했던 KGB 후신 연방보안국 FSB라고 하는 그 보안국
출신의 푸틴 측근들이 많고요. 꼭 FSB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돈바스에 들어가 있는 그 용병 그룹 중에 바그너 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소위 푸틴의 요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배경이 없는 그냥 깡패 출신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더 무섭게도 친러시아 용병 부대를 만들어서 그 바그너도 원래 히틀러가 좋아해서 바그너 그룹이거든요. 진짜 아이러니죠. 러시아 용병 그룹인데 바그너 그룹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으니 하여튼 그 프리고진 자신도 어렸을 때 이렇게 히틀러 마크 하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실로비키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그 올리가르키는 재벌들이 있는데요. 이 재벌들은 경제적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실로비키만큼의 충성심은 좀 덜하죠. 그리고 반발이 좀 심합니다. 자기 재벌들이 자기 당장 그 이익을 못 내니까 그래서 아마 실로비키 중에 일부하고 올리가르키 중에 일부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배신의 정치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로비키 그 초반에 그 실로비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아니 실로비키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FSB 중에 일부가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많이 넘겨줘갖고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내부에 이제 그런 반란자들은 이제 다 속아내고 있겠죠. 바라본데 그 러시아 내부의 시민사회가 좀 성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일단 기대할 수 없는 당분간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면은 러시아에 독특한 단체가 있습니다. 병사들의 어머니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체첸 전쟁 때 그 러시아는 군대 파견되면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내서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 못 가게 하고 막 시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이고 소위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조직조차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유학 시절에 한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때문에 거기를 찾아갔는데 너무 무서운 게요. 세 번째 갔다 나왔는데 어떤 모자 쓴 사람 딱 있거든요. 여기 벌써 세 번째 왔어. 다음에 오면 죽일 거야.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 여쭤보면서 나왔는데 그러네요. 그 어머니회. 거기가 거기조차도 지금 힘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참 무력합니다. 국제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권위주의 국가로 하더라도 아니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거꾸로 전쟁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래도 반대 여론 처음엔 엄청났잖아요. 그런 걸 허용해 주면서 어느 정도 진압을 하더라도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지 전혀 않고 공론 응집이 그렇죠. 안 되고 시민사회 완전히 지금 완전히 죽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정보도 굉장히 일방적으로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아마 80m 나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나치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어보니까 도시 젊은이들 절대 안 믿고 있는데 아이러니는 지금은 다시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중국에서 페이스북 이런 거 못해도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다 오히려 트위터나 이런 게 그 정보 제공을 안 한 게 오히려 나쁜 게 결과가 적어도 그걸 익숙한 젊은이들은 그걸 보고 뭐가 진실인지 알았는데 지금 민간인들 학살당하는 걸 보고 아는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러시아 방송만 보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시 또 우회를 해서 다시 또 트위터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아미들이 러시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아미 조직을 좀 이용해가지고 러시아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는 아니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거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도 아직 나오는데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K-pop 커버 댄스 막 평화롭게 하거든요. 지금 웃고 즐기면서. 근데 그거 바로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도 그런 조직이 많았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못 하고 있죠.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걸 같이 즐길 수 있었는데. 아마 제가 중간에 강의 많이 하면서 내용을 다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그거는 저는 언젠가 훗날에 평가할 때 하면 좋고요.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최소한 양비론으로 푸틴도 나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전쟁을 방지하지 못한 거에 더 많은 책임을 얘기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저는 훗날의 평가에도 상관없 늦지 않고요. 지금은 제렌스키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제렌스키가 어디 도망갔습니까? 아니면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임을 마치 이승만에다 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특히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한국 입장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제렌스키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침략 당한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해도 그건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해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장난이 아니고요. 전쟁을 일으킨 측에 모든 게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면은 뭐 얼마 전에 그런 비유를 했는데 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한데 그럼 억울한 데가 끝나야지 그걸 찌르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좀 이따 또 이제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요거 이제 얘기할 때 광해군과 인조도 얘기 많이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많이 얘기했지만 광해군 때는 어쨌든 전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역사에는 그 뭐랄까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틀러가 침공하면은 폴란드랑 프랑스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 이게 먼 훗날에 무슨 목적인지 또 나오겠지만 그걸 막지 못했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 거고 아까 제가 이 중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아까도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 중간에 과거 소련의 통치를 어쨌든 억압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제렌스키를 인조하고 지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전혀 네. 저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나치가 진짜 준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도 나치가 준동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아까 그거는 좀 더 옛날 사진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는 일부 과장되게 나치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치와 거리가 멀고 일부 그런 조직이 지금 아조프 연대라든지 일부에 있지만 그들도 많이 바뀌었다. 즉 우크라이나는 나치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일부가 있지만 그들은 정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회에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일베도 있고 뭐 다 있듯이.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저런 나치가 분명히 있지만 저들이 당연히 조직으로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기 돈바스나 이런 데는 조직으로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슈피겔에서 나왔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루시치라고 하는 러시아 네오나치와 러시아 그 제국 연합인가 뭐 그런 두 나치가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나왔는데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것은 나치라고 하는 조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나치의 이념을 누가 더 어떤 정부가 구현을 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는 그거에 반대되고 있고 러시아는 점점 더 나치와 더 유사해져가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치르고 있으니까 약간 비상사태로 긴장돼 있고 분명히 좀 억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소련의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이라고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유대인 워낙 탄압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 그런데 원래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데사 같은 경우는 60~70%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고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이들을 에트니시티로서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2~3대씩 산 우크라이나 국민, 우크라이나 민족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죠. 민족은 중요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유대인이든 뭐든 러시아인이든 고려인이든 여기서 산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으로서 그런 그 어떤 유럽에서 있는 유대인 차별에도 반대하는 유대인은 얼마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이제 어떤 위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나치에 대한 것도 왜 안 뽑았느냐. 우크라이나인들이 나치를 숭상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거꾸로 나치를 또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거는 안 나와요. 맨날 우크라이나 일부는 우리도 친일파가 있고 반일파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나치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반나치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설사 러시아가 저 난리를 쳐도 우리는 결단코 나치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투표에서 그들을 뽑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치라고는 전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유러시아는 좀 해도 일본까지는 예, 하여튼 뭐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예. 전쟁은 절대.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어느 날에 무슨 저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력으로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제 제재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예, 예. 네. 경제 제재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겨울쯤 가면 분명히 큰 타격이 올 거고, 다만 러시아는 오랜 러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 때, 그다음에 소련 때도 그렇고, 또 더 무서웠던 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이 끔찍한 시기를 다 견뎌왔거든요. 러시아는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민중의 피가 흐르면서 분명히 버틸 겁니다. 버틸 거예요. 근데 서방은 이걸 겪지 못했거든요. 서방이 이 인플레를 아마 못 견디고 먼저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겨울쯤 되면 아마 러시아 경제도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상으로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아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올리가르키들이나 걔네들은 돈 벌죠. 돈 벌고 있고 네. 가스. 대부분 고통스러운 건 일반 대중 민중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민중들한테도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한테도 안 좋아요. 가스값이 얼마나 그렇죠, 올라요.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누가 잘 참나. 잘 참나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이 전쟁들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벗고 누가 침해를 받았는가를 실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러시아하고 나중에 잘 돼야 되는데 러시아한테 저 미움받아갖고 이런 건 너무 비굴한 방식이고요. 결론은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론 그들은 어쨌든 정말 피로써 저항을 하고 있고 그 무기가 없으면 더 많은 땅을 뺏길 건 맞기 때문에 마치 결론적으로 우리도 그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어쨌든 평화주의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정책 위반자로서 어쨌든 지금 러시아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간 러시아도 정상국가가 될 테니까 그런 입장은 이해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입장은 거기도 우리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만 이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 부분 차이가 있고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도주의 지원은 끊임없이 해도 되지만 여기서 군사적인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반대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고 지금의 윤 정부가 나토 무슨 회담까지 가는 이러한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세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편집 없이 나가도 됩니까?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윤 정부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초청을 받았고 가시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참여할 것 같기는 하죠. 그러면 시민단체가 이제 가지 마시라고 피켓팅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시민단체는 그 시민단체보다 우리 입장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전쟁 범죄 반대하고 서구는 무기만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종전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하고 나서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이 싸움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많이 하되 그런 군사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그런 설득력 있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점은 젤렌스키가 아니라 푸틴이고 러시아고 거기에 반대해야 되고 러시아가 철군해야 되고 주장은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를 한 지가 벌써 90년에 수교를 했으니까요. 꽤 많이 이제 됐고 경제적으로 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그걸 다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가 척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 안에서 이거를 실리적으로 잘 누군가 따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그쪽에 얼마만큼 전문가들이 지금 투입되는지는 좀 약간은 바로 그 질문이 굉장히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다시 현실주의적인 그 입장으로 내려와서 내려와서 그럼 러시아가 언젠가는 정상 국가가 될 텐데 분명히 이 국면이 지나면 혹시 푸틴 다음에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 척지지 말아야겠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조건 뭐 도덕적으로만 우크라이나를 뭐 지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의 정도, 그러니까 지지랄까 그런 거를 이어나가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으면 언젠가 민주화된 거기에 만약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당분간은 러시아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혹은 조금이라도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이 우리의 과거 독재 정부를 지원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수명 연장을 우리가 해줬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 우리 교민들, 제 친구들만 해도 여러 명 있습니다.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우리 여전히 거기에 많은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도 가야 될 길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당장의 어떤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어떤 과도하게 우리가 뭔가 푸틴 정부의 수명을 연장하는 푸틴 정부를 사실상 지지하는 그런 어떤 워딩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는 계속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도 물밑에서는 결단코 이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푸틴을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그런 거는 저는 이미 놀랍게도 러시아인들 중에 상당수 여기 한국에도 많이 와 있는데 이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 한국 지식인들한테 혹은 한국 일부 기업인들 단체한테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 세대들을 봐야 됩니다. 당장의 푸틴 눈앞에 있는 얼마 살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경고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뭐 북한 얘기할 때 예. 항상 지도자의 건강론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건강 얘기 아니에요. 지금 푸틴의 건강론이 변수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제 말씀은 푸틴은 이미 지는 해고요. 네. 푸틴 시대 다음을 이제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더한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먼 훗날에 우리 한국이 갖고 우리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뭐 민주화와 산업화 같이 이룬 나라라고. 네? 그게 성공한다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광주 얘기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제 기업이나 이제 러시아에 파견 나가 있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다 철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푸틴한테 무슨 어떤 회초리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좀 유연하게 접근을 통한 그러니까 변화를 우리나라 시켜야 기업이 되는 철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유지하기 해요? 위해서, 네.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네. 뭔가는 계속은 해야 되고, 재미있는 건 러시아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터치하지 않아요. 지금 입국을 조금 까다롭게 하긴 하는데 한국 사람한테 일본은 이제 더 앞서갖고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국 밑에 탈싹 붙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러시아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걔들도 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이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유럽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 아시아 쪽 국가들과 조금 더 활발하게 자기네들도 경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정부에서 외국 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들에 대한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런 이상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관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위에서는 막 으르렁으르렁 되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가 끊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하고는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그런 유럽조차도 지네들 생각하기는 제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복구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길 것이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으켰기 때문에 아시아하고는 어느 정도 그 끈을 안 잃으려 하고 그래서 한국하고도 분명히 그 서로 그런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러시아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국익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그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가 경쟁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교류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입장을 확고히 하되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러시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러시아의 나쁜 점을 사실상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식의 입장 나오면 러시아 일반 대중들도 이 청년들 되게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입장은 분명하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방법론에 있어서는 러시아 그 주민들 혹은 러시아 인민들하고 우리가 접촉면을 늘려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향해서 갈 수만 있다면 가서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뭐 정보를 전달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 시민사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뭐 기업 차원에서든 시민사회 차원에서든 계속 러시아를 접근의 대상으로 봐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당장은 정치적인 얘기를 논쟁하기 어렵지만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ODA라든가 각종 이런저런 봉사 활동도 물론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호 간의 공정 공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 그 본 뜻을 알겠죠. 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 상황조차도 뭐 이익을 뜯어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평화롭게 너희들과 공존하기 위한 거고 언젠가 너희들이 더 나은 세상이 됐을 때 너희들과 더 희망찬 또 평화롭고 진정한 민주적인 그런 발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당장 가서 논쟁하고 뭐 너네 푸틴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촉면을 뭐 많이 넓혀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입장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장은 러시아는 어쨌든 국제법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한 이거에 거다. 대해서 뭐 어떻게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기 어려워. 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저 최근 그러니까. 저는 그 왜 그러냐면 부차 학살이 있었을 때도 그걸 안 믿으시더라고요. 조작이라고 우크라이나가 갖다 시체 묻은 거라고. 너무 바이어스된 분들이. 아 근데 되게 생각 많았어요. 알겠습니다.